여러분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립니다. 띠링, 은행 앱 알림입니다. 확인해보니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15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어라? 누가 잘못 보냈나? 아니면 꽁돈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덫은 작동했습니다. 불과 10분 뒤 여러분은 커피 한 잔을 사려다 카드가 결제되지 않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황급히 은행 앱을 켜보지만 화면에는 사고 신고 계좌라는 붉은 글씨만 뜹니다. 모든 입출금이 막혔습니다. 월급 통장도, 적금도, 심지어 신용카드까지 전부 동결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허점을 노린 신종테러, 일명 통장 묶기 사기의 인질이 되셨습니다. 내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범죄자가 내 통장에 돈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금융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일상이 파괴되는 이 기막힌 현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법은 왜 피해자인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는지, 오늘 그 소름 돋는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끔찍한 사기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통장 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가장 강력한 조항인 지급정지 제도를 역으로 이용하는 지능형 범죄입니다. 범죄의 설계는 이렇습니다. 사기꾼은 먼저 보이스피싱으로 제3자의 돈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무작위로 고른 여러분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단돈 10만 원, 아니 때로는 1만 원만 입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이 계좌가 사기꾼 계좌니 신고하라고 유도하거나 자신이 직접 피해자인 척 은행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해당 계좌를 동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픈뱅킹 시스템이 보편화된 지금 한 은행의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등록되면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면서 여러분이 가진 타 은행 계좌와 연동된 카드사 거래까지 줄줄이 비대면 거래가 차단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금융연자제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기꾼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나 경쟁업체의 계좌를 마비시켜 영업을 방해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고거래 판매자, 자영업자, 심지어 계좌 번호가 노출된 일반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이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입금된 후 입금자명이나 송금 메모에 텔레그램 아이디를 남겨놓고 계좌를 풀고 싶으면 연락하라며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범죄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전까지 모든 자산을 압류당하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기계적으로 대응합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경찰에 가서 소명하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당장 생활비가 끊긴 고객의 사정은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통장 묶기에 당했을 때 피해자가 겪게 되는 현실은 얼마나 처참할까요? 단순히 며칠 불편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단골 손님이라 생각하고 알려준 계좌로 의문의 5만 원이 입금된 후 사업자 통장이 묶여버렸습니다. 당장 내일 식자재 대금을 치러야 하고 며칠 뒤엔 직원 월급과 월세가 나가야 하는데 모든 자금 흐름이 막힌 것입니다. 거래처에서는 대금 미지급으로 항의가 빗발치고 자동이체로 설정해둔 공과금과 대출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에 연체로 신용점수는 급락하고 기존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통보까지 날아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은행을 찾아가지만 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풀어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 과정이 지옥입니다. 돈을 보낸 사람은 여러분을 내 돈을 떼먹은 사기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연락해 나도 피해자다, 돈을 돌려줄 테니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사정해도 이미 사기를 당해 격앙된 그들은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범 아니냐, 경찰서에서 보자며 욕설을 퍼붓기 일쑤입니다. 일반 직장인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값 결제가 안 되어 망신을 당하는 건 애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연체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거나 신용카드 정지로 인해 신용불량자 위기에 몰리는 등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범죄자들은 이 절박한 심리를 파고듭니다. 300만 원만 보내면 신고 취하해주겠다고 접근합니다. 피해자는 당장 계좌를 풀어야 한다는 공포심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보내지만 이는 또 다른 범죄 자금 세탁에 연루되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법은 피해 구제를 위해 만들었지만 현실에서는 그 법이 무고한 시민의 목을 조르는 흉기가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 피해자는 수개월간 경찰서와 은행을 오가며 범죄 혐의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고독하고 긴 싸움을 강요받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걸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 편의주의와 책임 회피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은행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지급 정지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무고한 계좌를 동결시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묻고 보는 것이 이득인 셈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계좌 동결을 풀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절차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명백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기꾼이 작정하고 꾸민 일에 대해 일반인이 즉각적인 물적 증거를 제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되어 계좌가 풀리기까지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경제활동이 완전히 마비된 채 버텨야 합니다. 최근 금융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좌 번호 공개만으로 협박당하는 경우
지급 정지를 신중하게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처리가 주를 이룹니다. 전문가들은 지급 정지 이의 제기, 패스트트랙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소액 입금이나 반복적인 신고 패턴 등 통장 묶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뚜렷할 경우 우선 일부 거래 제한만 걸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범죄자에게 합의금을 보내선 안 됩니다. 즉시 경찰과 해당 은행 콜센터에 신고하고 차고 송금 반환 제도 등을 통해 받은 돈을 공식적으로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는 절대 출금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즉시 은행에 알리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이 제도가 범죄자의 무기가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위한 방패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대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통장 묶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개인의 경제적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입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방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의 계좌 번호는 중고거래, 회비 입금 등 일상 곳곳에 노출되어 있으며 범죄자들은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없어도 누군가의 악의만으로 내 모든 자산이 인질 잡힐 수 있는 사회.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금융의 서늘한 민낯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더 이상 시스템 탓 뒤에 숨지 말고 선량한 피해자가 즉시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 영상의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지나친 이론이 당신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의심하고 대비하십시오.